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누가 지은 집에서 살고 있는지, 아마 이 집이 나빴더라면 우리가 즉시 재건축 조합을 내와가지고 허물고 새 집을 지었겠지요. 그러나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제가 일단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에 맞아서 6.25 전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직전에 남북한의 군사력을 대비해 보면요, 이런 군사력 대비를 일으켜 보면 역사학자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비점을 보면 이건 전쟁을 할 상대가 안 되는 이런 실력 차입니다. 네, 이거는 이런 군사력 차이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 이건 전쟁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 없는 이런 남북한의 군사력 격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25 전쟁에서 북한군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데는 필경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지금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쪽수가 북한군이 2배였고 그들이 군사 연습을 해서 갖추고 있는 군사력의 실력 정도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군은 바로 훈련도 안 돼 있고 북한군은 거의 2년 동안 소련군 군사기관들에서 완전한 정규군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췄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군은 1949년도 10월 달에 중국 공산당이 대륙을 점령하면서 중국에서 내전이 끝나자마자 내전을 방금 겪었던 7만 명의 중국 공산당 조선족 부대가 북한으로 넘어와서 바로 이 19만 8천여 명의 군대에서 7만 명은 방금 전투장에서 돌아온 그런 전투 경험이 생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몇 년 동안 중국 내전에서 두 번째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탱크를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예. 이 6.25 전쟁 초기에 지금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북한은 탱크를 242대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탱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탱크가 없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뭐이 더 문제냐? 우리 군대는 탱크에 대응한 군사 연습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이게 전쟁에서 탱크가 이선 군대와 탱크가 없선 군대와의 가장 큰 이제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탱크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일성이가 1949년도에 완전히 남한을 칠 준비 다 끝내고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을 찾아가니까 스탈린이 그때 당시 아직은 전쟁 준비가 채 되지 않았으니 전쟁 준비를 더 해라 하면서 김일성한테 물어봅니다. 전쟁을 도대체 어느 정도 할 걸로 계획하고 있느냐. 김일성이 속전속결하겠습니다. 어떻게 속전속결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일성이 제대로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때 팁을 하나 줍니다. 내가 팁을 하나 줄게. 내가 탱크를 너한테다가 몇백 대 주겠으니까 남은 1년 동안에 탱크 가지고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해라.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 주일 동안에 끝내야 된다. 예. 한 주일 동안에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미군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속전속결을 해라. 어디서 속전속결을 하느냐? 바로 서울에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스탈린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때 스탈린이 탱크전을 해보지도 못한 김일성한테 탱크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느냐? 스탈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히틀러하고 싸워봤는데 러시아 군대가, 이전 소련 군대가 탱크에 적응하는 데는 석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6월 달에 독일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데 실제 군사 전문가들과 장교들의 눈에는 탱크는 무서운 거 아니었다. 직사포를 가지고 거기다 철갑탄을 넣어서 탱크를 향해 쏘면 탱크는 맞으면 부서지게 되어 있고 설사 포로 맞추지 못했으면 수류탄으로 깔 수 있고 수류탄으로 맞추지 못했으면 사이다통에다 휘발을 넣어가지고 섬에 불을 달아가지고 지나가는 탱크에다 던져도 탱크는 불이 붙습니다. 탱크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련군이 구데리안에 탱크 군단을 밀고 들어오니까 탱크를 보고 300만의 소련 군대가 주랭랑을 넣는 겁니다. 맨 처음에 소련군 장교인데 스탈린이 왜 이렇게 탱크를 무서워하느냐라고 들여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탱크가 나타나면 지휘관들은 전호 안에 들어가서 몸을 붙이고 탱크를 향해서 포를 쏘고 저격하게 돼 있는데 인간은 땅에 서 있을 때와
전후 안에 들어가서 몸을 붙이고 탱크를 향해서 수리탄을 던지던 총을 쏘고 하면 이 몸이 땅에 붙는 순간에 탱크의 울림에서 몸이 울립니다. 따다다다 같이. 그러니까 사람 몸이 울리니까 공포감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탱크가 요만한 탱크가 갑자기 커지고 몸이 울림이 커지니 인간은 공포심이 생겨서 총이 모여 다 버리고 주랭나 놓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이거 무섭지도 않은 탱크를 가지고 300만이 지금 이거 도주하는데 이걸 어떻게 멈출까? 이거는 역시 공포감에 미친 패주하는 군대는 공포감으로 극복하는 게 없다. 그래서 스탈린이 정치 장교들에게 전투하기 전에 탱크 보면 다 도망치니까 뒤에다 기관총을 놓고 정치장교가 총을 들고 이제부터 전호 밖으로 도망친 놈은 다 쏴 죽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가 다가와도 몸이 흔들려도 도망치려고 보니까 뒤에 기관총 들고 정치장교가 총을 들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소련 군대가 무질서하게 패주하던 게 그 자리에 있어도 죽고 도망쳐도 죽고 하겠으니까 그때부터 정신 차리는데 이게 몇 달 걸렸냐? 석 달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야 한국군에 지금 탱크가 없잖아. 탱크가 없으니까 탱크 가지고 우르릉 소리만 내도 들어가도 한국은 전선이 무너진다. 틀림없이 내 말이 맞다. 한번 해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아까 보내는 것처럼 스탈린이 수백 대의 탱크를 봐서 1949년부터 1950년 6월 달까지 북한군은요 계속 탱크 연습만 해요. 탱크를 가지고 밀고 나간 거죠. 그 훈련만 하는 그 탱크전을 제가 이제 앞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게 6.25 전쟁의 북한군 이제 6.25 전쟁 석전석결 작전 기획도입니다. 요 기획도를 보십시오. 이게 그때 당시로서는 북한과 소련군이 같이 해서 만든 이제 공동으로 작전한 건데 지금도 북한 자체로서는 이 자체 군사 전략 작전 기획 자체는 완전 무결했다고 합니다. 왜 무결했다고 하냐? 자, 이 서부전선에서 탱크를 가지고 치고 내려오면 이자처럼 서부전선에서 동부, 서부의 모든 전선에서 한국군은 무너질 거다. 무너지면 필경 그때 당시 서울이 남과 북의 수도였습니다. 북한의 수도도 평양이 아니라 그때는 서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그때 당시는 뭐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분단됐다, 분열된다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서울을 차지하는 정치 세력이 결국은 정체성과 주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이 필경 이 서울 수도 이 지역에서 아예 결사항전을 벌일 거다. 왜 서울 뺏기면 그때는 다 전쟁 끝나고 지는 거로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군이 다 모여 있을 때니까 이때 북한군은 어떤 전술을 쓰느냐? 이 중부전선 부대가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원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수원과 영인 쪽으로 뒤 내려가서 수원과 영인을 먼저 차지해라. 그래가지고 수원과 영인을 차지한 다음에 동시에 서부와 남부, 북부에서 동시에 압축해서 바로 지금의 서울, 그때는 뭐 서울이 강북이 곧 서울이고 강남은 서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강북, 지금 서울에서 한국군을 전멸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미군이 그 사이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군이 올 수 있는 교두보를 차지해라. 그래서 6월 24일 북한은 바로 이 부산을 상륙하기 위해서 무장 수송선에 600명의 해군 특전사, 지금 우리를 말하면 600명을 실어서 24일날 출발시켜서 25일 저녁에 이 부산 앞바다에 와서 대기 상태였습니다. 저녁에 계속 부산시를 들여다보다가 온 부산 시민들이 잠에 들었을 때 배를 서서히 항구에 대고 600명이 부산에 상륙한다.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부산에 우리 군 역량이 없었고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난 지도 부산 시민들은 잘 모를 때인데 거기에 북한군 특전사가 600명이 내렸다. 그러면 이건 부산은 완전히 6월 28일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부산을 차지하고 26일 날 아침 부산 라디오 방송으로서 자, 부산은 이미 북한군 수준에 장악됐습니다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서울 수도권에는 지금 우리 무력이 집결하고 6월 25일 날 저녁에는 부산이 북한군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 전쟁은 결국은 다 끝나는 전쟁이 아니냐. 이게 그때 당시 북한군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때부터 이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었던 측면인데, 우리가 6.25 전쟁에서 북한군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데는 필경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우선 북한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남에서 이승만 대통령 평가에서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 평가하는 거하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승만 대통령 평가하는 게 대단히 유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 이게 첫 번째 딱 같아요. 두 번째, 이승만 하면 북한에서도 서울을 포기하고 도망친 비겁한 대통령. 이게 지금 한국에서 좌파들이 대학생들한테 여론조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하면 첫 번째 꼽는 게 서울을 조기에 포기하고 도망친 대통령. 두 번째, 3.15 부정선거를 때 시민들을 이제 탄압한 독재자. 이게 제일 좌파들은 지금 떠드는 건데, 북한도 지금 딱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초기에 수도를 포기하고 포기한 데 대해서 왜 김일성은 그렇게 아쉬워하느냐. 이걸 좀 제가 좀 이제부터 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를 보면요, 6.25 전쟁과 관련된 역사를 가르치실 때 언제부터 우리가 제대로 싸웠다라는 걸 지금까지 많이 가르치는가 하면, 결국은 북한군에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갔다가 거기 다부동 전투에서부터 미군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군을 다시 밀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되면서 반전의 기회가 일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설입니다. 물론 옳습니다. 다 옳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 할 건 뭔가 하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오도록 참전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미군이 올 수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다시 이 시점에서 재조명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첫 한 주일은 흑역사로 되어 있어요. 국군이 제대로 싸지도 않고 무질서하게 패주하고 전선은 그대로 무너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수도를 버리고 도망친 아주 무능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을 되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자, 제가 6월 24일 날에요. 6월 24일 날 제가 저희 당원들을 데리고 남한산성에 갔습니다. 남한산성 둘레길 산책을 조직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당원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제가 당협위원장이니까, 아니 6.25 전날 왜 남한산성에 옵니까? 그게 6.25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남한산성 때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인조가 그때 당시 청나라 군대가 내려오면 어떻게 청나라 군대가 싸울까 해가지고 그때 남한산성을 임시 수도로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남한산성에 가보면 우리가 놀라는 것이 거기에 들인 축성 술이라든가 정말 치밀하게 인조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조는 그걸 임시 수도로 선포하고, 그때 당시 남한산성을 얼마나 크게 잘 건설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 한성의 축성 둘레가 18km였는데 남한산성의 둘레가 12km입니다. 결국 남한산성이 임시수도로 건설했는데 거의 한성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왜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는데도 패했느냐? 인조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의 시초 단계 때 바로 임시수도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항전해야 되며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잘 모르고, 우리의 기준, 그때 당시 우리 조선군대와 조선군사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남한산성 정도면 청나라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오판한 겁니다. 예, 청나라 군대를 못 본 거죠. 청나라가 지금 어떻게 싸우는 걸, 그걸 봤으면 인조가 아마 남한산성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면,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결심을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거, 6.25 전쟁 때 잘한 거 첫 번째는요, 6월 25일 날 당일,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난 당일 밤 10시에 천도를 결심한 거. 저는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김일성과 소련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과 함께 서울을 사수하게 해서 서울교회에서 결사전을 벌일 것이다. 이럴 때
수원과 영연을 타고 앉고 양측에서 샌드위치 작전을 벌여서 한국군을 서울에서 전멸하고 아까 제가 지도도 보였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전투가 없어요. 그저 낙동강 부산까지 그저 노래 부르며 탱크 타고 슬슬 간다. 전투는 서울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6월 25일 날 전선에서 들어오는 지휘관들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탱크가 새까맣게 밀려온다. 이 탱크 앞에서 지금 우리 군인들은 어쩔 줄 모른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들은 전선 상황이었습니다. 벌써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얼마나 선견지명한 그런 대통령인지 이 상태에서 서울에서 결사항전을 벌이다가는 우리 국군 전체가 다 괴멸돼서 우리는 항전할 이유조차도 없어질 거다 해서 저는 그 아직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6월 25일 날 저녁에 밤 10시에 천도를 결심한 거 저는 정말 잘한 거다. 그래서 밤 10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 미군 대사 무처에게 통보합니다. 우리 경무대와는 대전으로 임시 수도를 옮기겠습니다. 그때 무처가 큰일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통령 아까 끝까지 살아도 죽어도 서울에서 싸워야지 천도 임시 수도로 내려간다는 건 뭡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5일 날 이미 신성모 국방장관과 최병덕 합참의장에게 천도 결심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계속 지금 몰아대고 있어요. 이거 수도를 포기하고 빠졌다. 만일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역으로 한번 좀 지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러면 그때 좌파들이 주장하고 김일성이 바랬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서울을 사수하게 한 그런 전투를 북한과 벌였더라면 며칠 날 끝났을까요? 전쟁이. 예? 전쟁이 며칠 날 끝났을까요? 25일 날 끝나지. 예. 못해도 전쟁은 6월 28일 날 끝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 여기서 이거 그때 숱한 지휘관들이 북한의 이와 관련한 영화도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서울을 내주는 영화 민족가운명이라는 영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때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 떠날 때는 열차로 떠나는데 북한은 미군이 제공한 직승기를 타고 떠나는 거로 영화로 돼 있고 군 장성들이 이승만 대통령 앞에 와서 대통령 이거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결사항전합시다. 우리 국군은 결사항전할 준비가 됐습니다. 막 이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만류하고 직승기 타고 비겁하게 떠났다. 뭐 이런 영화를 있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거 좌파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됩니다. 모든 대학들에서 이거 비겁하게 수도를 떠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 벌써 이 전쟁 상황을 군사지휘관들을 파악 못하고 결사항전을 주장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무력 버전이 기본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6월 25일 날 저녁에 무처에게 우리 이전한다는 걸 선포하고 그때부터 6월 26일부터 우리는 한강 각 부대는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한강을 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좌파들이 그때 서울과 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에다가 그 좋은 무기 몽땅 버리고 사람만 배에 타고 올라타고 몸만 건너갔다라고 비난하지만 그때 우리 국군 주력이 한강을 넘어가지 않아서 북한한테 괴멸당했다면 미군이 왔을까요?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우파는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5일 날 주한 미군 대사에게 밤 10시에 천도를 통보한 거 정말 잘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이 기본 주력을 유지했다는 걸 우리가 계속 들고 이걸 이제 또 우리가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네. 우리가 6.25 전쟁 때 남한과 북한이 서로 밀리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북한은 낙동강까지 갔다가 2004년 포위됐고 그런데 6.25 전쟁 딱 끝난 다음에 군사정보가들이 결론을 내본데 중요한 걸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우리 국군은요. 부대 단위로 북한군에게 항복한 부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포로는 있었지만 부대 단위로 북한군에게 항복한 부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북한은 부대 단위로 항복한 부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왜? 낙동강까지 나갔다가 포위되니까 손 들고. 그래서 거제도에만 15만 명이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북한이 불의의 탱크 가지고 치고 내려와서 서울에 우리가 다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단위로 우리가 항복한 거 하나도 없는 이게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6월 25일 첫날 천도를 결심한 거. 그래서 최병덕과 신성모의 주요 군지휘관들은 알고 있고 미리미리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제가 와서 아무리 찾아봐야 그러면 어느 레벨까지 이게 내려가는지 이 역사적
제가 증거는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무슨 증거는 있느냐? 25일 날 무처대사에게 우리는 대전으로 수도를 이전하고 한강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해서 이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이후에 제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일성도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승만이 대통령이 이겁니다. 다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중부전선에서 춘천을 통해서 결국은 수원 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던 북한군이 6월 30일까지 춘천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네. 원래 북한군이 6월 28일 새벽에 서울 교회에 도착했을 때 중부전선에 있던 북한 이사단은 이미 수원에 내려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6월 28일까지도 이거 돌파 못했는데 바로 김정호 대령과 같은 우리 육사단이 춘천과 홍천 지역에서 북한군을 거기서 계속 탱크를 맞고 격퇴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김일성의 서울 포위 전술은 이제 실현되지 못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이게 지금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6월 29일 날 있은 사진입니다. 6월 29일 날 한강에서 메가더 장군과 우리의 국군의 1등병 신동수 이제 1등병 간에 나는 그 유명한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가능했느냐? 다시 거꾸로 돌아간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5일 날 천도를 결심하고 우리 주력을 한강 이남으로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6월 25일, 6일, 7일, 8일, 여기 29일인데 29일 날 메가더가 와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전선을 다 한강 이남에 구축했어요. 벌써 우리 물론 완전 무결하지는 않지만 메가더 장군이 6월 29일 날 트루맨 대통령이 물어봅니다. 야, 이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참전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좀 가서 한번 봐. 예.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미국은요, 아무리 전쟁 참전을 결심했다가도 그 나라 군대, 그 나라 민족에게 싸울 의지가 없으면 안 옵니다. 그래, 메가더 대통령이 그때 와준 거는 과연 한국군이 전쟁을 하는지. 예. 6월 28일 날 북한은 서울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서울을 점령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을 점령했으면 한국군은 이미 없는 겁니다. 그래, 메가더 장군이 현지에 가보자 한번 내가. 그래, 트루맨이 가보라 그래서 29일 날 떠나자고 보니까 야, 내가 탄 비행기가 어디에 내리느냐 물어보니까 수원 비행장에 내립니다. 아니, 수원 비행장에 아직 북한군이 안 들어왔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메가더 장군 그래? 예, 맞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 6월 29일 날 수원 비행장에 와보니 진짜 수원 비행장에 아직도 우리 군 있고, 그래서 수원 비행장에서 내리자마자 차 타고 지금 와본데 그때 당시 이 위치가 지금 영등포 저희 국회가 있는 그 영등포 그 어디다 지금 이렇게 보는데 메가더 장군이 와보니까 이렇게 우리 군이 전선을 다 파고 거기서 다 지금 부대가 싸울 전선을 하고 있는데 저 1등병, 어린 1등병에게 메가더 장군이 물어봤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 덕지가 크잖아, 미국 사람들은. 전 뭐 미국으로 보면 미성년자나 같은데 본인 보고 아니 너 애인 줄 알고 왜 여기서 이거 도망 안 치고 그대로 있느냐. 그러니까 저 1등병이 군복도 없이 저렇게 있는 1등병의 대답이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어서 지금 전선을 지키고 있다. 이 말에 메가더 장군이 뿅 간 겁니다. 수도를 빼앗긴 군대가 저렇게 전선을 차지하고 총도 없었는데 너 왜 여기 있냐 하니까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한번 이거 정신 사상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 군인이.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너무 불쌍해서 애가 야, 내가 미군 저 사령관인데 내 소원 한 가지 들어줄게. 내가 나한테 바라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때 메가더 장군은 얘가 울면서 아이고 저 제발 좀 여기서 좀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어린 소년이 저에게 총알과 총탄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어린애가. 그 메가더 장군이 더 볼 필요 없다. 다른 전선 가볼 필요도 없어.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군대면 싸울 수 있다.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돼. 하고 바로 메가더 장군이 그 길로 돌아서서 수원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 타고 도쿄에 가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합니다. 예, 가보니까 서울은 비록 북한군이 들어왔지만은 한국군은 여전히 항전 의지가 있고 지금 싸우려고 한강 이남에 지금 전선을 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루먼 대통령이 이 한국군에 싸울 의지가 있구나. 그러면 참전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복잡하게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하느냐? 그러면 이러한 기적이 나올 수 있게 만든 건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초기에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할 거 알고 바로 6월 25일 날 한강 이남을 넘어갈 걸 생각하고 우리 국군을 보존했기 때문에 싸울 사람이 있어야 미국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잖아요. 싸울 사람이 없고 다 북한군에 잡혔는데 대통령 혼자 대전에 가서 무채하고 메가도 데다가 우리 싸우겠습니다. 메가도가 믿겠어요. 예. 뭐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부산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예. 그때 6월 25일 날 저녁 8시에 북한군은 지금 부산항에 상륙할 기회만 엿보면서 밤 10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10시쯤이면 다 잘 거다 하고 가만히 지금 숨죽이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일이 대단히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백두산함이 우연히 진짜 부산 앞을 지나다가 시꺼먼 배가 항 앞에 지금 머물 서 있는 거예요. 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이 눈앞에 있는데 차라리 항에 들어가든지 떠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시꺼먼 배가 항 앞에 멈춰 서 있으니까 저게 무슨 배일까라고 백두산함이 지나가다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뭐냐? 물어보니까 북한군이 이게 우리 들켰나? 우리 작전이? 하고 북한군이 우리 백두산함에 대고 먼저 총을 쐈어요. 그게 깜짝 놀랍니다. 야, 이 부산은 항 앞에 이게 무슨 배에서 총을 쏘는 이 배가 있느냐.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 백두산함이 북한 저 수송선을 향해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제가 이거 북한에서 듣다가 여기 와서 그럼 전투가 어떻게 일어났냐 책을 보니까 여기에 기가 막힌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 이 배가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선원일 제독이 대통령이 야 이거 해군이라는 게 있는데 배가 없는 해군이 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배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파철로 지금 처리하려던 이걸 가져다가 함포 배에다가 포를 올려놨는데 포탄이 그때 100발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포를 쏴보지를 못했대요.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포를 한 번도 못 쏴본 이게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나타나니까 야 이게 과연 이게 포를 한번 쏴봐 라고 포를 한 번도 쏴보지 못한 우리 이 백두산 함에서 저 배를 향해서 지금 포를 쏘는데 포를 쏴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맞을 리 있을까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포탄이 꽝 하고 나가니까 북한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배에 한국군 해군에 함포를 올리는 해군이 있다는 걸 북한이 몰랐습니다. 함포를 올리는 이거 군함이 한국에 있다. 그러니까 야 함포를 올리는 군함이 있다 해서 철수해서 이 배가 부산항에 와서 대기각된 배가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함장이 그렇게 포도 쏘보지 못한 이 배를 가지고 이 배를 따라갔습니다. 계속 따라가는데 잘 연습을 못 해봤기 때문에 포로 맞출 수 없으니까 최대한 가까이 가서 맞을 때까지 쏘자라고 그냥 따라가는데 일이 되자니까 밤 1시에 8시부터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부산에서부터 30km 떨어진 데까지 따라가다 우연히 한 발이가 꽉 맞은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나 되는 북한 특전사가 부산 앞바다에서 다 깔아앉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6월 25일부터 6월 28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북한이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했는데 첫날부터 김일성은 스텝이 꼬인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모든 걸 누가 만들어냈느냐? 이 스텝이 꼬이도록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이거 좌파들이 밀어내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북한은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기본으로 할게요. 자, 6월 28일 날 북한군 6월 18일 날 새벽에 서울에 진입하려고 지금 다 쫙 전선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군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모든 우리 국군의 주력이 시내가에서 시가전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마 한강으로 넘어가시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 6월 28일 날 와랑 하고 들어왔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와보니까 군대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다 빠지고. 그러면 이때 당시 6월 28일 날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걸 가지고 북한군 내부에서 싸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 서울에 들어오니까 군대가 없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그때 당시 전선사령관이 이 최영권이가 전선사령관입니다. 이 최영권이가 김일성이보다 혁명 선배예요. 원래 동북에서 같이 싸울 때 김일성은 뭐 명함도 없던 사람이었고 최영권은 그때 벌써 동북 항일 연군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던 그런 김일성보다 훨씬 혁명의 선배인데 스탈린이 최영권을 찍은 게 아니라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로 선택하면서 김일성한테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1950년 6월 28일 그때까지만 해도 최영권은 김일성과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 야 그래도 내가 군사는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지금 스탈린이 널 밀어주니까 내가 지도자지. 뭐 이런 관계였어요. 근데 김일성이 딱 서울에 이거 와보니까 국군이 없고 대통령이 없다니까 김일성이 야짜 이거 다 빠져나갔구나. 빨리 한강을 도하해서 추격전을 해라. 기습 추격전을 계속 벌리라는 걸 최영권한테 지시합니다. 근데 최영권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첫 번째 아니 6월 25일, 26, 27일 3일 동안 한국군하고 싸워보는데 아니 한국군은 군대도 아니다. 아니 이거 봐라 이거 뭐 아니 수도를 결사항전할 줄 알고 우리도 긴장해서 들어왔는데 다 도망치지 않았냐. 이게 뭘 건너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건너가더라도 김일성 보고 원래 우리 약속한 거야. 수원에 북한군 이사단 중부를 돌파한 북한군 이사단이 수원과 용인을 차지할 다음에 우리가 싸우게 됐는데 아직 저 춘천 쪽에서 내려도 못 가는데 왜 건너가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일성과 전술에 관한 논쟁이 이제 붙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자기 말 안 듣으니까 6월 28일 날 넘어가. 한데 안 넘어가. 29일 날 넘어가고 안 넘어가니까 그때 저 사람 목을 칩니다. 전선사령관에서 해임하고 이게 김책이에요. 김책 자기 측근을 전선사령관으로 임명해서 김책이 전선사령관 돼가지고 7월 1일 날 한강을 도하합니다. 북한군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월 28일, 29, 33일 동안 북한군은 그때 서울에 와서 이건 전쟁 다 끝난 줄 알고 모든 군인들이 옷을 벗어 한강에 나와서 옷 다 자기 군복 빨고 그 안에서 다 휴식하고 뭐 옷 널어놓고 싸울 준비 안 하고 다 놀다가 갑자기 야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빨리빨리 옷 주워 입어 해가지고 한강을 넘어선 게 7월 1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최영권이 어떻게 됐느냐. 북한 내부에서 북한에서 뭐 혁명의 선배라서 2인자라고 됐지만은 북한 내부에서 모든 발언권을 다 잃고 북한 당 역사에서 북한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6.25 전쟁에서 통일하지 못한 거는 바로 저 최영권이 6월 28일 날 한강을 도하 안 하고 끝까지 이 상황 판단 못해서 7월 1일 날이야. 이 김책이 내려와서 한강 도하했기 때문에 이거 6.25 전쟁에서 북한이 결국은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지만 미군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저는 이제라도 우리가 6.25 전쟁의 교훈 이런 걸 이제 찾는다라고 할 때 첫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군이 매 순간순간에 얼마나 현명한 전략적 선택을 했고 얼마나 우리가 훌륭하게 잘 싸웠느냐라는 점을 저는 좀 얘기해야 된다. 그걸 좀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하자고 합니다. 이 6.25 전쟁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1950년 1월 달에 에치슨이 이렇게 에치슨 라인을 이제 선포하고 한국과 이제 대만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이제 빼는 이런 일을 이제 벌려서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1946년 47, 48을 가면서 이제 메가더 이스만 대통령과 주한 미국 대사 무처 그다음에 하지 중장관의 대화록을 보면 이스만 대통령은 전쟁이 일어날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무력으로 치고 내려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 치고 내려간다. 근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미국 보고 무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빨리 군사 협력에 관한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미국이 이걸 반대합니다. 무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산주의자들이 이거 어떻게 공산들이 치고 내려오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호 통상조약은 체결하지만 한국과 군사협력 지원에 관한 조약은 체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 자료를 없는데 그러면 북한이 치고 내려올 게 명백한데 가만히 있겠느냐? 선맥을 놓고.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 48년부터 49년, 50년까지 우리 내부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개혁들과 군사작전들을 보면 우선 첫 번째, 우리 내부에서 결국은 남로당 유격대를 완전히 청산해버렸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무력을 총동원해서 박헌영이가 스탈린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남로당 유격대가 20만 명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전속결 전투 북한의 총소리만 울리고 서울까지만 밀고 나가면 온 대한민국에 아마 남로당 유격대가 산에서 총 들고 내려오고 지하에서 총 들고 나오고 뭐 수도에서 나와서 아예 후방이 완전히 교란돼서 이건 뭐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딱 일어나기 전에 김일성이가 야 내가 스탈린 앞에서 20만 있다고 했지. 그런데 실제 몇 명이 내려올 거냐.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내가 목을 걸고 담보하는데 5만이 나올 거다. 이렇게 5만 명이 나온다. 이래. 북한의 그 전쟁 이후에 김일성이 당 회의록 지금 우리나라도 다 있는데 김일성 노작 보면 박헌영이가 5만 명이 내려온다고 해서 자기 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치고 내려왔는데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남로당 유격대가. 저는 야 만약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하지 중장 사이에 엄청 다투었습니다. 하지 중장은요 공산주의 위험성을 잘 몰라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지 중장은 계속 이승만 대통령에게 뭔가면 좌우 합작을 해야 된다고. 좌우 합작을 해야 된다. 왜 자꾸 당신은 너무 반공주의자고 공산주의자들을 너무 미워한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명백한 게 뭐냐.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라는 이 이데올로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하나의 사상의 이데올로기 유형으로 그 사회 안에서 공존할 수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에서만은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사회의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총을 들고 직접 이 시스템 자체를 사람을 죽이면서 변경시키려는 이게 공산주의라는 걸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보다 안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잘 몰랐고 왜? 미국은 공산주의자들과 총 들고 6.25 전쟁 전에 싸워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스탈린하고 같이 손잡고 히틀러하고 일본을 친 경험은 있지만 공산주의와 직접 싸워보지 못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 안 겁니다. 그래서 저는 6.25 전쟁 전에 이렇게 우리 내부를 정리해 준 게 이게 결국은 6.25 전쟁을 우리가 정말 내부 후방 교란을 싸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고 다음 하나는 이거 뭐 요즘 최근에 이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김일성이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북한이 40년대에 토지개혁을 해서 북한에 땅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북한군이 내려간다면 그때 당시 대다수 농업구였던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땅 주는 군대가 내려오구나. 공산주의 선동할 필요 없다. 남한에 내려갈 때 땅 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지나가면서 확성기로 여러분 땅 줄로 내려왔습니다. 땅 가질 사람 나오세요. 라면 전쟁 끝난다. 다 북한 지지할 거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49년대 농지개혁한 거는요.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와서 토지개혁, 우리가 만약 농지개혁을 안 한 상태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네. 아마 우리나라의 대다수 농민들은 결국 공산주의요, 그때는 자본주의요, 이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북한군을 지지하고 땅 준다고 막 나와서 환영하지 않았을지. 그런데 북한군이 내려와서 땅 준다고 하니까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농지개혁 통해서 땅 다 받았는데. 그래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준비를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준비 안 했다고 비판하는데 가장 강건적인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미국 보고 무기 달라? 미국 무기 못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무기 달라고 요구했고 내부 공산주의자들과 좌우합작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물리치고 내부를 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저렇게 토지개혁과 같은 이런 훌륭한 일을 했고 이 반공포로 문제는 제가 거제도에 가서 이 반공포로 석방이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외교적 천재 중에 하나다. 이게 우리 반공포로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끝내자 해서 지금 미국이 2년 동안 북한하고 중국하고 지금 정전협정을 지금 협상을 하는데 원래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정전 협상을 할 때 이렇게 포로 석방한다는 건 이건 대단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예. 전쟁이 끝낼 때 맨 마지막 단계는 뭐냐? 각국이 잡은 포로들 서로 송환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끝내는 게 가장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외교와 국제법을 잘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방공포로라는 이 정말 신의 한 수, 이건 진짜 그때 당시 처칠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노망이 들어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고 간다고 이승만 대통령 비난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결국 방공포로 석방을 통해서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걸 만들고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경제 군사 원조를 받는 걸 보고 유럽 나라들이 입을 딱 닫았습니다. 야, 저 이승만 대통령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 그래서 6.25 전쟁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미동맹,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동맹 독택의 자유, 민주주의 이 시스템도 공고하고 산업화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미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게 대단히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식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의 한계를 넘어서 앞으로는 가치동맹, 그 다음에 첨단 기술, 기후변화, 이런 새로운 국제적 도전들에 대응하는 그런 가치동맹으로 또 글로벌 그런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 뭘 주장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한미 군사동맹은 전쟁 억제 기능을 수행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미군의 억제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던 우리 한미동맹이 한반도 통일 기능을 수행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어제 제가 미국에서 온 미국 정치인들, 국회 상하원 의원들, 보좌관들 모고 한미동맹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항상 한국에다가 주한미군은 억지 기능을 수행하다. 전쟁 발발을 막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고쳐야 된다.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동맹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왜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 통일을 견인한 동맹으로 바꿔야 되냐. 이거 첫 번째, 이거 당신들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다. 제가, 왜 지금의 북한은요, 이전의 북한이 아닙니다. 이전의 북한은 우리 남한만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가 들어와서 남한만 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자기네 임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의 북한은 일본, 지역 ICBM으로 미국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선을 규정해서 전쟁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이 동맹이 이제는 북한이라는 이 자체를 이제는 미국이 제거해 버리지 않으면 통일을 통해서 미국 자체가 이제 위협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을 이제 평화통일 견인동맹으로 저는 발전시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제 제가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딱 한반도 통일 견인동맹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미국 학생들이, 저 보좌관들이 질문 하나 있다. 퀘션. 뭐냐? 그러면 당신은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힘을 합쳐서 북한으로 북진해야 된다는 거냐? 무력 통일을 당신은 해야 된다는 거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서 아니, 그건 아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처럼 북한의 도발 억제 기능도 수행하고 북한의 자유민주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의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제 기본 이야기한 건 정보 유입을 이제는 미국도 우리를 도와달라. 미국이 냉전 시기에 이전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에서 공산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때 매해 엄청난 예산을 썼습니다. 미군 해군 함성들에 다 라디오 기능을 해가지고 그 해군 함성들이 발대로 계속 오르내리면서 러시아와 동유럽 나라들 향해서 자유 유럽 방송을 계속했어요. 후에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미국 심리학자들이 들어가서 소련 사람들하고 어떻게 당신들은 공산주의와 등을 돌리기 시작했냐 하니까 라디오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라디오. 예. 그런데 미국은 냉전에서 이긴 이후 저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심리전, 이 소프트 파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미국이. 그래서 어제 제가 미국 보좌관들 이제 예산을 좀 늘리라는 거네. 북한의 대북 정보 유입 예산,
그리고 미국이 엄청난 현대적인 기술들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이제는 써야 된다, 미국이. 예. 지금 현재 미 국무부에서 북한의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예산이 1년에 한 200만 불 정도인데 올해에 100만 불 더 늘어서 한 300만 불밖에 안 돼요. 이걸 대폭 활동해가지고 우리도 물론 우리 정부도 북한 정보 유입을 해야 되고 미국도 현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북한 사람들의 이 인식 변화를 변화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나도록 미국이 나서야 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 이겁니다. 우리가 정보 유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 북한에서 지금까지 안 됐는데 향후 미래의 북한에서 정말 시민혁명과 같은 이런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우리가 잘 진단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저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왜 혁명이 지금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지금 북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지금 기존 세대와 북한의 새로운 MZ 세대 간에 완전히 지금 단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연결 지점이 없습니다. 이게 신문 사설이에요. 북한 신문, 노동신문. 보이지 않는 대결, 소리 없는 전쟁. 여러분이 이게 신문 사설만 본다면 북한 김정은이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세요?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국일까요? 미국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전쟁, 보이지 않는 대결에 김정은이가 싸우고 있는 이 상대는 예? 북한의 젊은 세대입니다. 북한이 김정은과의 젊은 세대와의 지금 얘들을 장악하고 컨트롤하고 제 말 안 듣는 이걸 전쟁으로 모사했어요. 이게 북한 사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이 정도로까지 지금 이게 됐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MZ 세대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북한에서의 장마당 세대와 우리나라의 MZ 세대가 매우 유사한 공통점이 지금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은 공통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태어난 시기가 비슷해요. 예. 전 62년생이어서 전 베이비붐 세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MZ 세대는 1980년대부터 1997년도 이 세대에 태어난 걸 우리는 MZ 세대라고 하는데 북한 장마당 세대도 거의 유사한 출생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MZ 세대와 북한 장마당 세대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와 다른, 여기 앉아 계시는 저나 여러분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아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다루면서 컸습니다. 북한 애들도. 집마다 다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특히 북한과 같은 공산 시스템에서 집에 자기 손에 컴퓨터가 있을 때와 컴퓨터가 없을 때가 인간이 변화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가 80학번인데 저는 대학을 다닐 때까지 북한에서 책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얻은 모든 정보는 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책이라는 건 이거 인쇄물이죠. 인쇄물일 때는 이건 당국이 철저히 다 검열하고 주체사상에 맞느냐 안 맞느냐 다 검열해서 인쇄공장에서 인쇄한 책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이 컴퓨터가 나오면 당국이 내가 뭘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몽땅 USB로 애들끼리 조용히 야 너 이런 거 있느냐? 영화 이거 좀 보겠느냐?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좋은 뭐 소설인데 얘하면 우리 한국 소설이다. 그러니까 당국의 시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랄 때와 지금의 북한의 장마당 세대의 정보 얻는 수단과 루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북한 젊은 세대들이 자라면서부터 북한 내부에서 대단히 모순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첫 번째 모순되는 교육은 뭔가면 교과서에서 선생이 가르치는 건 뭐냐. 북한의 복지 시스템에서 피크 때 1970년대와 80년대 때의 이야기를 담은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북한의 장마당 세대 80년대생의 초를 들어서 학교 갈 때는 벌써 권하는 시대입니다. 일단 배급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배급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에는 북한에서 배급을 다 주고 집을 준다고 했는데 배급이 없으니까 매일 아침 자기 아버지 엄마는 하루 오늘 뭘 먹을까 생각하면서 장마당 가고 뭐 생계를 꾸리려고 하는 아버지 엄마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교과서에서 가르친 내용이 더는 사실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면서 결국은 뭐냐. 교육에서 북한이 가르치고 있는 게 다 거짓이라는 걸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알고 다 자랐어. 이건 누가 말 안 해줘도 이건 다 거짓말이라거나. 왜? 보는 현실이 완전히 다르니까. 저는 80학번인데 그때 제가 배운 정치경제학, 철학, 북한의 현실, 모든 복지 시스템이 그때는 동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사회 현실이 딱 같아요. 네. 지금 애들은 완전히 북한의 복지 시스템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세 번째는 뭐이 지금 북한 젊은 애들이 다른가 하면, 자, 아침에 학교에 가면 중학교다. 알아가면 중학교 오전에 강의 세 개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김일성의 역사에 대한 거 하는데, 김일성의 역사 하면 일본 놈하고 어떻게 싸우고, 6.25 전쟁 때 미국하고 어떻게 싸우고, 미국은 어떻게 나쁘고, 한국은 어떻게 나쁘고, 이런 반미 교양을 계속해요. 그 끝나고 나갑니다. 두 번째는 과학 시간에 들어와서 선생님은 컴퓨터를 가르칩니다. 컴퓨터를 가르치자니까 뭘 가르칠까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북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나왔는데 저희 애들이 자랄 때는 북한 자체의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이 미국이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사용하겠는가를 가르치다 나니까 애들이 Do you want to say? 이런 거 다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를 배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MZ 세대는 영어를 배우면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 나라에서요,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에서 미국하고 싸우겠다고 하면서 온 나라 젊은 애들이 영어에 미쳐있다는 건 이제는 북한은 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될까요? 첫 번째 강의는 미국이 나쁘다고 했는데 두 번째 과학 시간에 들어와서 선생님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가르치고 빌 게이츠가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는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게 나와가지고 전 세계 이게 교육망이 어떻게 되고, 이 컴퓨터, 또 북한은 이 컴퓨터 기초교육을 잘하거든요.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게 도대체 미국이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이런 헷갈리면서 자라난 게 지금 북한의 MZ 세대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한번 좀 변하는가 한번 우리가 볼게요. 제가 아까 이 컴퓨터 이야기를 했죠. 컴퓨터를 하면서 지금 지난 시기에는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다면 지금 북한 애들은 USB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는 북한이 한국 영화 북한 사람들이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한국 영화와 문화 콘텐츠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가지고 이제 지금 MZ 세대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한국 젊은 애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말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다 지금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이 김일성 때와 다른 게 뭐냐? 법을 대단히 많이 만듭니다. 어떤 법을 만드냐? 애들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법을 많이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최근에 법을 많이 만드는데 이거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no. 아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학교를 통해서 정치단체를 통해서 또 TV나 노동신문 같은 선동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도했다면 이러한 교육과 선동 수단이 먹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북한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형사처벌 영역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한국 영화 보고 내가 뭘 했다. 지금까지 야 너 그러지 마라 비판하고 농촌에 가서 며칠 동안 일을 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공산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당 국가들이 망할 때 마지막 단계가 어느 단계냐? 사상, 교양, 계도가 안 돼서 이걸 형법을 만들어 가지고 형법의 영역에서 처벌하고 죽이고 재판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 영화와 북한을 이거 본 북한 애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북한 동영상인데 지방 애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평양 애들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한번 제가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처음에 이 평양시박 평성시 애들인데 한번 좀 틀어주세요. 화살표. 그 위에 거. 정신을 지려도 백두의 생명종 시계를 너희와 정말 충고도 우리 정면에 맞추고 고차림과 우리 단상을 내도 강서국가 건설의 참전자답게 혁명적이며 민족 고유의 전통을 적극 살려낼 것을 절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하면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십자가가 새겨진 그림이 있는 데다가 불자가 나타나 입에 올리기도 역겹고 메스꺼운 불효자와 심한 풍습을 반영한 무고한 자유세입니다. 이 평면동맹 조직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다른 조직은 이런 자본주의 풍조에 빠지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범 1년 반 김여러 월동 24년간 발철조 석탄관 영동이 3작업관 서연조 평양시 운정의 과학이득 진철 양지동 132명당 김수리 은덕이동 21명당 이영광 안주시 풍년동 36명당 박근선 화면에 비춰진 이 여성들의 오리단장을 좀 보십시오. 자, 이자고 좀 스톱 좀. 자, 여기 지금 지방에서 자기 소득 수준에 맞게 지방 애들은 이렇게, 평양시 애들은 좀 돈 깨나 있다는 평양시 간부집 애들은 어떻게 노는가 한번 좀 봅시다. 예. 이 평양이에요, 이건. 서로 끌어안고 돌아치는 신랑 신부의 모습들은 어떻게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나다니며 또 지켜보는 대중 장소들에서 저렇게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그리낌도 없이 그걸적으로 추적하게 돌아갈 수 있다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우리 미래에 아름답고 고상한 미풍양 속고 혁명적이며 건전한 사회주의 생각이 등을 심히 모독하는 추태라고밖에는 다히 볼 수 없습니다. 그외에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보고 그러한 동작들을 스스로 없이 연구하고 서슴없이 실현해고 있습니까? 혹시 남멀리 불순실한 성전들을 요소로 시통하면서 떠오른 영감과 느낀 충동을 이 기억이 재단과 펴지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심각한 것은 지난 12일로 일부 청년들이 결혼식을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게 놀아낸 형상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투쟁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폭력이 단단하면서 각성시켰지만 오늘 와서 그 성격과 양상의 도시가 정병후상으로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저들의 차림새를 봐서는 도무지 공락은 국민인지 간과하기 힘든 정도인데 이들의 죽거리를 지켜본 그 숱한 사람들 속에 눈이 바로 박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자기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들에 대해 감각도 풍부하게 방관시하면서 대중적인 투쟁의 불을 거느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쳐지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의 생활 감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불건전하고 라티한 생활 생태는 지금 저들 자신도 익숙해지 못하니 외식 외품을 남시키는 대로 흉내내느라 모지름을 쓰는 가련한 신랑 신부들이 하나와 같이 당연히 품속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중요한 처소들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품들여 키워주고 내세워진 당연한 청년의 믿음에 천만군이 크게나마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신통으로 다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친년 공약을 해대고 있으니 과연 저런 인간들이 추한 시련의 시기에 당과 정부의 운동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난시기 불순복함을 몰래 시통하는 과정이 남녀 간의 진정한 윤회 분위기는 외국산 술이나 포도주 주머니 마시며 제대로 쓴다는 생각의 기준을 세웠는지 이 청일의 소문에는 무려 우리에게 바라는 금속팔찌가 끼어져 있는가 하면 양쪽 귀에는 귀머리가 2개씩이나 달려 있습니다. 이 점의 통해서는 이러한 행태들이 우리 시대 아니라는 데에 명백히 지속해 주었으며 전 사회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도 강도롭히 불렸으니 과연 이러한 여론들이 우리 세상의 청년들의 지향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부 이준양이가 자기의 이름을 괴뢰 말투를 그대로 본따서 이준형이라고 써가겠으나 정장을 보란 듯이 들고 시체 사진까지 남기는 등이 보는 사람들의 기분을 좌대는 쓰레기 빠진 집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톱. 예. 스톱.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았지만은 지방과 평양시의
애들 이제 저 정도로 뭐 여투 빌려 타고 데이트할 때 대동강에 나가는 정도면요 북한의 0.001% 최상위층 애들입니다. 예. 여투 하나 빌리는 거 3,000불 이상 줘야 여투 하나 빌리는데 거기에 여자 데리고 나가서 와인 찍으면서 하루는 저 정도인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면 맨 마지막에 결혼식 날 100년 가액을 약속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성씨를 한국처럼 이진양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진양. 이해되시죠? 북한에서 자기 성씨가 리가인데 이 작업 보셨죠? 예. 이렇게 부르고 결혼식 날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결혼식을 영화로 비디오로 이거 찍었다가 지금 걸려들었는데 이거 북한에서 자기 성씨를 한국으로 제주 청살됐을 거예요. 예. 자기 성씨를 이가로 이거 한 거는 한국 지금 이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이거 지금 로가를 노가라고 하고 이 리가를 이가라고 하고 지금 애들이 그 얼마 전에 북한이 이제 그 문화오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내가 그 법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젊은 애들이 서로 사귈 때 동무라고 북한식으로 부르지 않고 오빠야 자기야 한국처럼 이렇게 부르냐. 집안에서 남편과 부인이 한국처럼 오빠야 자기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뭐라고 박아 있느냐. 오빠라는 말은 혈연적으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만 오빠라고 써라. 만약 그렇지 않고 데이트하면 자기 남자 보고도 오빠, 남편 보고도 오빠 하는 건 친다. 이런 법까지 다 만들었어요. 네. 이게 매우 미세한 변화 같지만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중독돼 가지고 자기 성도 내 이름 뭐냐 하면 북한식으로 리진양이라고 안 하고 난 이진양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법 나온 것도 보니까 뭐라는 거면 우리 문자 보내는 거를 북한은 문자 송달할 때 한국식 말이 들어간 거 잡히는 경우에는 몇 개월 준다. 이게 다 이제 법화되었어요. 왜냐하면 뭐 북한은 지금 저 잘할 때까지만 해도 저가 깜짝 놀란 게 저 잘할 때까지만 해도 아침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하는 거 전 뜯어 못 봤어요. 지금 북한 애들은 대학 가서 서로 만나면 좋은 아침.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는가요? 좋은 아침 있어요? 굿모닝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좋은 아침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들에서 지금 절대 아침 인사 어디 우리말에 아침 인사를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하는 법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법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만들어 지금 북한이 이거 이 법에 걸리면 어떻게 처형하는가 한번 이거 동영상 한번 좀 보세요. 이거 손장면 이거 한번 보세요. 재판하는 거. 지금 재판하는 장면이에요. 재판. 재판 선고하고 잡아가 지금 족쇄 다 채워서 이제 지금 잡아가는 장면인데. 스톱 시켜주세요. 네, 방금 보셨죠? 네, 이 정도로 지금 북한에서 이제는 사상, 계도, 망신 이게 안 되니까 형법의 영역으로 가져가고 치고 잡아가고 쏘고 이거 지금 마지막 단계로 지금 저는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김정은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 젊은 애들이 이제 이길 것이냐 이 질문이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될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이 지금 한류가 들어가면서 북한에서의 소비 문화 이 대단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2008년도에 영국에서 참사로 일했다가 북한으로 이제 임기가 끝나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2008년까지요 평양에 커피점이 없어요. 커피숍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기계에서 내려온 커피를 마시려면 고려 호텔 같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곳에만 이게 있었고 북한 주민용 커피숍이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2008년도 김일성 광장 그 가운데다가 오스트리아 상인이 북한에 와서 자기 친한 북한 사람한테다가 김일성 광장 주변을 보니까 거기에 제가 일하고 있던 외교부 또 무역성 이렇게 주한기관들이 이렇게 빼곡히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가만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중앙부처 사람들일 것이다. 저 사람들의 주머니 돈을 내가 어떻게 털어낼 수 없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운데다가 식당을 하나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당을 내오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충돌이 생긴 거예요. 북한 측하고. 자기가 돈을 내겠으니까 뭘 할까. 근데 북한에서 그 40대 젊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여기다가 커피숍을 만들자. 이 사람은 야 그게 될 게 내가 그렇지 말고 여기다가 불고기와 냉면을 하는 그런 달라 식당을 만들자. 이렇게 충돌이 생기니까 오스트리아 상인이 오케이 가만히 있자. 우리 예타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 유럽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주한기관 사람들의 한 달 급여가 얼마나 이걸 계산했는데 제가 그때 외무성 부국장인데 저보고 당신이 한 달에 얼마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내가 2,9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장마당에서 야매로 한 달러에 얼마였느냐 그때 3,2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무성 한국으로 말하면 2급 혹은 3급 공무원의 한 달 월급이 한 달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러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상인이 그러면 장마당에서 쌀 한 킬로가 얼마냐? 쌀 한 킬로가 3,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쌀 한 킬로 3,400원인데 내 한 달 월급 가지고 쌀 한 킬로도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커피 요거해서 요 작은 커피는 한 컵에 3달러, 이 큰 컵은 한 달러에 5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계산해 보더니 세상에 국가 공무원 한 달 월급을 가지고 커피 한 잔 사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커피숍이 성공하냐. 안 돼. 했는데 북한 친구는 돼. 그래서 끝내 논쟁하다가 결국은 북한 친구 하자는 대로 여기다가 외국에서 이태리에서 좋은 커피 기계를 들이고 커피 빈도 들여다가 커피숍을 열었어요. 끝내 열었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왜요? 이 경제학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에? 누가 왔을까요? 이 커피점을 여니까. 당 간부야 아니면 자녀들? 이 사람이 누가 올까? 누가 올까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솔직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 돈을 털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야 커피숍에 나한테 가자 하면 어른들 다 큰 사람들은 야 이놈아 그거 가서 한 잔 그거 3불짜리 그거 한 잔 먹고 2시간 있으면 화장실 가서 샤 다 나가겠는데 차라리 그 돈이면 고기 냉면을 먹겠다. 이게 어른들의 생각인 게 이게 젊은 애들은 완전히 다르게 젊은 애들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샥 소리 나는 기계 커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애들이 집에서 엄마 돈지갑에서 돈을 채든 뭐 돈을 달라고 하여튼 끌고 밀려오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다 케이크까지 안 받쳐 했는데 일단 들어가서 저 커피를 하고 거기다 케이크 까고 앉아서 여자친구 앉아서 데이트하는데 귀하니까 뭐 마시고 일어납니까? 앉아서 한 30분 40분 폼 잡고 다리 흔들며 나오는데 밖에서는 150m 줄 서가지고 야 이놈아 마셔 너 빨리 나오라 그러고 나오라 안고 뭐 야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여자친구를 데려가서 한번 폼 잡고 커피 마시는 게 유행이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근데 평양시에 수십만 명 대학생들인데 이 대학생들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냐 이 북한 저 친구가 말은 안 했지만은 이게 요새 젊은 애들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젊은 애들이 저렇게 한국 영화처럼 옷을 외국 글자 쓴 옷을 입고 저렇게 와인잔을 저들끼리 앉아서 조용히 와인잔을 찌어보고 다 영화에서 나오는 거잖아. 이런 모방 심리라는 게 애들. 그런데 이거 애들 심리에 맞게 커피숍을 연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센세이션일까 딱 맞춘 거예요. 그래 그때 처음 이게 나오는 거 보고 지금 2023년인데 평양에요 커피숍이 대단히 많이 늘어났어요. 너도나도 다 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우리가 정보에 유입을 하고 콘텐츠를 들여다보니까 이걸 흡수할 수 있는 빨아들이는 수요가 생기고 이걸 빨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영화에서 여러 번 봤지만
그러한 걸 보고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라면 딱 심중하겠지만 지금 젊은 애들은 이걸 연습뿐만 아니라 이걸 다시 몸 밖으로 이거 표출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이가 저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는 법의 영역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 노동신문 이런 걸 보면 이런 사진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이걸 뭘 보여주자는 겁니까 지금? 권총 선물이죠. 그러니까 왜 권총을 주고 이건 뭐냐면 너네 그저 끔찍하면 우리 쏜다. 그저 저 가만히 있어라. 이 메시지. 이거 강력히 지금 젊은 애들한테 끔찍하면 쏜다. 이게 평화로운 국가에서 이렇게 자기 지도자 주위에 권총을 이렇게 맹세하고 이게 무슨 군사정변도 아니고 지금 딱 군사정변하는 것 같죠. 이런 걸 끊임없이 합니다. 권총 선물 주고 뭐해서 맹세 다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흥미롭게 들여다볼 점이 하나 있어요. 김정은이가 84년에서 올해 39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권총을 들고 지금 끔찍하면 우리 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몇 살일까요 지금? 다 60대 70대예요. 올 60년생입니다. 이제 10년 내로 이 사람들 다 집에 들어갈 거예요. 원래 북한은 국가 공무원이 1급까지 됐을 때는 65세까지 가능해요. 1급까지 내가 올라 못 가면 60세 정년 퇴직입니다. 그런데 군대만은 약간 탁 내려줘서 한 60세, 70세까지도 좀 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 김정은이라면 내가 39살인데 자기보다 30년 위에 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하고 이게 마음이 맞을까요? 술 마셔도 제 동년배라고 맞아요. 술 마셔야지 제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하고 소주 마시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바꾸질 못해요 지금. 왜 못 바꾸냐?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인간은 생리적인 현상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친구들 이거 이제 내 생각에 10년이면 이 친구들 들어가고 이 친구들이 들어가면 60년대생이 올라오고 60년대생이 들어가면 어느 한때인가 10년에는 저는 이 70년대생이 김정은 주의를 차지할 거다. 10년 내로. 그런데 70년대생까지도 저는 북한에서 그때까지도 저는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 70년대생은요. 80년대, 90년대 고난의 행군 전까지 북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 눈으로 한 번이라도 봤어요. 이 친구들은. 그런데 80년대생들은 한 번도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북한을 보질 못했습니다. 책에로만 본 게 이 한국 영화 딱 드라마 보고 이걸 모방해서 흉내내고 해보는 애들이 다 지금 누구냐? 바로 이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70년대 애들은 보고도 가만히 있고 겉으로 이렇게 대담하게 이 표출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짧게 잡으면 10년, 길게 잡으면 우리가 20년 내는 저는 북한이 붕괴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저렇게 변화된 북한 애들이 기본 북한의 중추 세력이 돼서 군대, 경찰, 보안, 모든 검찰, 모든 이 세대가 바뀌었을 때 저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는 스스로 무너진다. 단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북한의 저 붕괴 과정이 가만 둬두면 대단히 오래 갈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외부에서 좀 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붕괴 과정이 저는 대단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보 유입이에요. 이젠 수요가 생깁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서 집안에서도 어디서 부모가 300불이 생겼다라고 하면 지난 시기에는 이 300불을 가지고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다 집에 칼로 TV가 없으면 그 돈 가지고 칼로 TV를 사고 두 번째로 자전거를 사고 세 번째로 뭐 이렇게 뭘 산다는 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은 300불이 생겼다면 뭘 살 거냐? 첫 번째 애들이 다 핸드폰 사자. 노트북 사자. 칼로 TV는 없어도 괜찮아. 자전거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집안에 핸드폰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소비 순서도 다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정보 유입을 국가 예산도 물론 국정원에서 누려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보 유입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이런 시민단체들에게 지원도 열심히 하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강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